국민 라디오. 최동호의 스포츠당. 야, 이 귀에 익은 이 시그널을 함께 들으면서 1시간 일찍 최동호 선수를 배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붓한 게 좀 분위기가 색다르네요. 분위기 좋은데 둘이 앉아서 마주보고 하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데서는 보통 한 4명 정도가 달라붙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행자 있고, 게스트 한 명 왔을 때 제가 있고, 네. 요 스튜디오 바깥에 이제 PD 있고, PD 콜에 따라서 이제 그 콘솔을 조작하는 TD, 테크니컬 디렉터, 기술 감독 있고. 예, 북적북적대고 좀 웅성웅성대는 느낌이 있죠. 거기다 또 작가도 있고 하면은 한 그렇습니다. 5-6명이 사는데 우리는 이제 둘이서 딱 하니까 오붓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사랑이 샘솟겠어요.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네? 맞아요. 항상 옆에서 있으면서 약간 그 각도, 네, 예. 약간 각도를 틀어갖고 슬쩍슬쩍 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임대용 PD가 콘솔 앞에 앉아 있었죠. 아, 예,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자 마주보면서 오늘 저 첫 소식은 뭘로 해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뉴스타파에서 네네. 또 엄청난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엄청난 뉴스래요. 네. 예, 엄청난 뉴스인데 네. 다 외면했죠. 예, 다 외면했습니다. 제도권에서. 네네. 아, 이게 참 안타까웠었죠. 이게 우리에게 양심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제대로 보게 하는 그 사건인데, 한 체대의 교수, 95명, 이 95명이 93년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 발표한 논문 251편을 뉴스타파에서 그 제보를 받아가지고, 너무 ong망이다. 이런 네네. 제보를 받아가지고, 한번 들여다 봤더니, 이 중에 절반가량이 다 이 백기기, 그리고 서로 품앗이 해가지고, 이름 서로 올려주고, 아이고. 근데 거기에 연구비까지 받은 그 프로젝트 연구를 네.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학위 논문 낸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네. 다시 발표를 하면서 연구비를 타내고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었죠.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중에는 이제 네. 김종욱 한체대 전 총장, 네. 또 이제 정영희 현 총장을 비롯해서 이 교수 수십 명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기가 그 학위 지도했던 그 제자들 학위 논문을 베껴가지고 요약해서 연구 실적으로 발표하고 연구비를 타냈다는 이 의혹이 폭로가 된 겁니다. 아이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서는 학교 바깥으로 나와서는, 이 온갖, 무게감 잡고 권위를 내세워서. 또 권력을 휘두르고 말이죠. 예. 예. 근데 이게 대학인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선은 이제 한 체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네네. 체육대학교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제 체육 분야가 이게 더 심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왜 심하는지 체육 분야에만 이제 국한 들여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저는 우리 병영님한테 먼저 한번 묻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체육 분야에서 고려대, 연세대, 한양, 경희, 이렇게 역사가 네네. 오래전 학교하고, 체육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용인대나 아니면 한체대나. 네. 근데 체육대학이 서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 금메달 리스트 네. 정도에 실력되는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겠죠. 교수로. 네. 예. 왜냐하면 일단 이 메달리스트라는 이 명예가 학교의 레벨을 결정짓는 것처럼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죠. 간판으로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학생들이 가르치게. 네. 근데 학교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 교수라는 타이틀을 줘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코치도 아니고 교수 정도는 줘야지,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금메달 리스트인데 이 학교에서 제안이 왔어요. 예. 근데 고백을 했죠.
나 학문적인 능력이 없다. 나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그 유명한 그 메달리스트 선수인데 네, 네. 모셔가겠다. 네. 학문적인 능력이 없다. 이럴 때 대학에서 야, 알았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네. 우리 학교로 와. 네. 이런 경우가 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군요.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 아닐까요? 실은 그런 엘리트 선수들 중에 예. 학업을 조금씩이라도 제대로 병행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예. 실제로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은 운동만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컸기 때문에 그 교수 인력으로 쓰기에는 교수 인력이 되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그게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거의 모든 메달리스트들이 그런 거 아닌가. 이제 그게 이제 근본적인 우리의 한국 스포츠의 풍토를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네. 이제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운동 기계로 만들어버린 거.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 현상적으로만 분석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학문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대학에서 다 알아서 해줄게. 예. 와가지고 대필 표절 시켜줘가지고 눈 감아주고 해가지고 교수로 임명하고 계속 업적을 그 발표를 해주잖아요. 관리를 해주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그 논문 들여다보면은 뭐 누구나가 대학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이거 논문 갖다 놓고 그 들여다보면은 너무 웃기기 때문에 금방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몇몇 아주 양심이 없는 분들, 이거 실제로 자신의 그 노력이자 자신의 능력으로 그만큼 갔다라고 착각하면서 양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양심이 있어서 논문 얘기나 이런 학문 얘기만 나오면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교수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예. 내 자리가 아닌데 이 교수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거나 학생들은 가고 싶은데 대학에 있으려고 하면은 네. 이거밖에 없으니까.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모두들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둬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체육이나 예술 분야에서는 실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금메달리스트다, 세계 정상에 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기 면에서는 이제 그 분야에서 일종의 뭐 마에스터라든지 뭐 장인 정도에 올라갔다고 인정을 할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그 대학에서 실기로는 이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들에게 교수라는 타이틀 말고 다른 어떤 명칭, 실기 분야에서의 권위자다. 네네. 인정해줄 만한 이런 어떤 다른 명칭을 줘가지고 교수 뽑을 때처럼 논문이나 연구 업적 가지고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기준으로 뽑고 실기에만 전념하게 하고 자괴감 갖지 않도록 논문이나 이런 거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지 않고 새로운 네. 기준,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들이 당당하게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게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은 코치란 이름이 너무 흔하다 그러면 예. 뭐 자문위원 그것이 너무 고풍스럽다 그러면 인스트럭터 예. 뭐 이런 이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의 다른 이름에서 다른 네. 기준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네. 아니 뭐 금메달리스트 예를 들면은 뭐 그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운동하고 메달 땄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네. 은퇴 후에 무슨 뭐 대학원 진학하는데 어디 간다 해가지고 뭐 석박사 따가지고 그 논문 들여다보면은 뭐 금방 다 뭐 훤하게 들여다 보이는데 예.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교수를 가가지고 무게 잡고 무슨 뭐 이 발표회나 토론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으면 속으로 듣는 사람들이 짜증나 죽겠네. 예를 들면 뭐 이런 느낌 팍팍팍팍 주는데 예. 그거 참 사상 누각에다가 껍데기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일종의 공공의 비밀처럼 우리가 모두들 다 알면서 그냥 겉으로만 교수 인정해주고 말이죠. 이런 거를 없애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교수를 실기 교수와 예. 그냥 그 보통 교수로 나눠서 난 교수라는 이름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실기 교수,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 붙여갖고는 따로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임용 기준으로 네네. 무슨 어떤 국제대회 어느 정도 대회에서 몇 위 이상의 입상 네. 그 실력 그리고 네. 이 연구 성과로는 자신이 가르쳤던 이 제자 중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이 상향 평가 같은 거 네. 그리고 이 대학에 있으니까 최소한의 학문적인 능력은 있어야 되니 네. 탁월한 연구 같은 거는 애당초 기대하지는 않고 네. 자신의 그 기술을 아이들한테 그 가르칠 때에 어느 정도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그 표현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 네. 이 정도로만 요구해서 이렇게 좀 해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꼭 스타 플레이어가
훌륭한 코치나 훌륭한 교수가 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예.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나요? 우리의 그 문 위주의 문 위주의 먹물을 존중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교수라는 타이틀이 그만큼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그걸 따기 위해서는 온갖 탈법, 경기로 따지면 온갖 반칙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기기만 하면은 된다.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그렇군요. 그런 거죠. 자, 이런 뉴스타파의 지난주 보도를 가지고 최동훈 선생께서 논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는 우리 이제 많이들 아는 사실이니까 근본적으로 체제를 바꿔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요건이 터지니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럼 문대성 의원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여기 보니까 오케이 마리님께서 사진 올려주셨는데 예. 문대성 운동하다 보면 운동이랑 공부 병행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한 뉴스원의 영상을 캡처해 줬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대성. 이게 참 웃기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2012년 5월에 그 총선 때 일이었었죠. 네. 처음에 이제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표절 논란할 때 그때 제가 그 대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대필 얘기하자마자 문대성 아저씨가 탈당했었었죠. 그랬었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표절이다 아니면 대필이다 이 얘기를 결정짓는 어떤 국가 공인 기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대필이었다. 얘기를 했을 때, 대필이다, 아니다를, 누가 이거를 결정을 지어가지고 판결을 내줍니까? 이게 없거든요? 음악은 있는데. 있습니까? 예, 표절이냐 아니냐는. 예. 이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에, 2년 뒤에 국민대학교에서 논문 표절로 판정을 내가지고 박사학위 취소 통보를 내렸거든요. 야. 근데 이거 들여다보면은 한 2시간이면 금방 이거 너무 심해가지고 금방 알 수 있는데 2년이나 걸렸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 이렇게 되니까 문대성 의원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박사학위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1심 판결이 10월 달에, 다음 달에 나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다 돼 있었는데, 왜 그 문대성 의원이 이미 그 국민대에서 학위를 취소하는 거를 법원으로 끌고 가느냐. 왜 그랬을까요? 국회의원 임기가 2015년, 16년까지죠. 네. 그리고 IOC 선수위원회 임기도 2016년까지입니다. 근데, 이거 1심 판결이 다음 달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 빠르면 2015년 말에 결과가 나오고 늦으면은 2016년도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똥칠하면서도 IOC 위원이랑 국회의원 임기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판결이 나더라도 판결을 승복하겠다 그러면서 그만두면 된다 이거군요. 예, 참 웃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대성 의원이 이번에 그 1심 심리할 때 한 얘기입니다. 그 뭐냐면은 표절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거든요. 네. 왜 표절이 아니냐라고 주장한 근거가 이 논문을 작성할 때 이 비교 대상이 됐던 그 논문의 원 저자로부터 정당한 승인을 받고 갖다 썼다.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피권을 가진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받았으니까 쓸게. 이렇게 승낙을 받아서 쓴 거다라고 하니까 표절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그 표절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인용을 할 때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출처 표기 안 해놓고 얘기해서 원 저자로부터 나 좀 갖다 쓸게. 승인 받았다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 이 정도의 그 인식의 그 문제가 있고 의식 수준이 있는 분인데 국회의원이랑 IOC 선수위원 끝까지 해먹겠다고 재판 끌고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해가지고 시간 끌게 들어간 겁니다. 복사집에 돈을 내고서 복사를 하던 복사집에 얘기 안 하고 몰래 복사를 하던 복사는 복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도리커에서 한판 붙자고 하는 이런 사진도 올려주셨습니다. 하여튼 겨우 이 정도군요. 한판 승인 사나이가 겨우 이 정도였습니다. 그게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체육계 아니면 전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그런 정의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이죠. 우리 국가, 우리 사회의 문제이죠. 왜냐하면 또 이 새누리당이 또 복당을 또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후한무치한 집단이 나라를 이끌면서 그러고는 막말을 해도 되니까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어버이연합이나 예. 속칭 자유대학생연합이나 이런 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막말을 해대는 것이죠. 그젠가 봤는데 그 자유대학생연합인가요? 네네. 그 인증샷 해가지고 페북에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예. 또 걔네들이 조그만 그 화이트보드에 네네. 주장하는 말을 간단하게 적어서 했는데 그거 읽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해독이 안 돼요. 이게 참 대단하다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기들이 뭐라고 썼는지를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도 모르는 얘기를 그냥 적어가지고 사진 찍고 주장한다고 하는 건데 제가 일부러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게 참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참. 네, 뭐 박원순이 어느 년이냐 뭐 이렇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 스포츠계의 그런 눈물 대필 그리고 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예. 또 다음 얘기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제 스포츠당 얘기를 해 오면서 네네. 지난 시간에 그 70년대 남북 대결까지 얘기가 갔었었죠. 네. 70년대를 얘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월드컵도 있고 해가지고요. 네.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70년대의 시대적인 그 상황을 얘기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가장 그 시대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키워드로 축구. 네. 축구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이 박스컵. 네, 박정희 대통령 컵. 예, 그리고 차범군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70년대에 그 체육계의 엘리트 체육의 그 구조가 만들어진 배경, 민관식 등등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남북 대결까지 얘기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9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었죠. 올림픽 얘기를 하면서 79년 12.6으로 박정희의 올림픽 개최 계획이 캐비넷에 처박히게 된다. 네. 그것을 다시 꺼내는 것은 이제 전두환이었었는데 네. 드디어 이제 80년대 즈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80년대를 얘기하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80년대를 한번 개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괄하는 시간. 네네. 뭐 저보다 오래 사셨지만 이렇게 많이 사신 건 아니니까 80년대에 젊음을 불사르셨었잖아요, 병형님도. 참 이게 청춘을 불사르셨잖아요, 80년대. 왜 자꾸 형님 그러면서 이렇게 은근히 디스하십니까, 정말? 아니, 디스 아닙니다. 디스 아닌데 형님은 저기 그 80년대를 되돌아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뭐 일단은 10대 말과 20대 초반 중반까지를 보냈던 그런 때였고 격동의 시기였죠. 개인적으로도. 격동의 시기였었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하긴 뭐 우리나라와 사회가 이제 격동의 시대가 아닌 데가 없긴 합니다만. 그러군요. 네. 그런데 근데 만약에 80년대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한 몇 개를 뽑아보자라고 한다면은 네. 형님 어떤 거를? 그 중에 분명히 좋든 싫든 꼭 꼽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이거요. 88 서울올림픽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네. 88 서울올림픽이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냥 스포츠 행사에 그친 것만은 절대로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평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88 서울올림픽을 우리나라 근대화의 완성이다라고까지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근데 이 88 서울올림픽도 있고 예를 들면 이 광주 항쟁 또는 이 광주 학살 로부터 시작이 됐죠. 이 얘기를 또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되돌아서 보게 되면 이 80년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모순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군부 독재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으로 군부 독재의 시절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민주화 운동의 시기였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철권 통치를 통해서 사회가 조용하고 안정돼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는 조용하고 그렇습니다만 땡전 뉴스, 한편 이주사 이렇겠지만 실제로는 안 그랬다라는 이중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80년대에 20대, 30대 이런 청취를 불살랐던 분들에게는 80년대는 이념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정치와 이념의 시대. 네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정치와 이념의 시기이면서 그렇게 혼란스러웠는데도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 개발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환율이 안정돼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침체가 되지 않았고 또 일본은 거품 경제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는데도 경제 호황을 누렸던 시기다. 네. 모순되면서도 이게 우리가 되돌아온 길이었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서 이 스포츠 공화국이란 말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죠.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 88 서울 올림픽이 있고요. 그리고 82년에 이 프로야구가 출범했고 83년에 프로축구가 이제 출범이 됐는데 네. 이런 프로축구, 프로야구, 이 프로스포츠가 이 독재 정권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국가 장치의 적절한 수단으로 작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말 되네. 예, 이런 프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우리가 됐느냐 하면은 그 이전까지는 이 스포츠 해설이가 일종의 한풀이가 많이 있었었죠. 네. 제가 숱하게 얘기했던 게 뭐 즐길거리 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들려오는 한일전에서의 축구의 승리, 네. 그리고 뭐 김기수의 어떤 복싱에서의 누가 세계 챔피언 어디 나가가지고 이기기가 말면은 뭔가 그냥 통쾌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는 대한민국 만세 예. 이런 거 하거나 대통령 각하 감사드립니다 이런 예. 거 하면서 슬쩍 예. 숟가락도 얹고요. 예. 70년대까지는 그것이 다 전부였었는데 네. 80년대 프로가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즐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하, 즐기기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대표 경기가 벌어지더라도 내가 LG를 좋아해. 네. 그다음에 LG 경기를 보는 겁니다. 네. 그래, 그렇죠? LG 경기를 주로 보는 내가 거죠. 좋아하는 네. 팀,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두고서 그것만 걔가 집중하게 되니까 스포츠를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하, 예를 들면은 얘들 그 고향, 동문 위주로 그런 예. 고교 야구대 이런 예. 것을 봉황대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했었는데 프로가 출범하면서 상시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예,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소비할 수 있게 된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예. 예를 들면은 뭐 토너먼트 대회, 뭐 월드컵 예선 또 뭐 이런 것들이 들 때는 특정 기간에만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연중 거의니까 5개월, 6개월 이상의 시즌이 벌어지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보고 즐기면서 소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안에 이 소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커다란 이 독재 정권이 노렸던 코드가 있습니다. 아, 어떤 코드인가요? 우리가 한번 80년대를 되돌아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소비주의, 향락, 탈정치 이게 숨겨져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한 3S 정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S 정책과도 예. 일맥상통하는 건데, 근데 그 당시의 경제 호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매일 들었었죠. 근면, 검소, 국산품의 애용.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 근면자조 예. 협동,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국산품 살기 애용. 위해서는 네. 아껴 써야지만 잘 네. 살 수 있다는 것이 지상 과제였었습니다. 근데 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소비는 미덕이라는 얘기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죠. 아껴 쓰는 것만이 잘 사는 건데 많이 사고 많이 써야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가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거죠. 국내 기업을 살리자는 그런 얘기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수 촉진에다가 내수를, 시장을 예.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 기반이 활성이 됐으니까 많이 사줘야지 네. 이게 이제 경제가 더 굴러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네. 소비는 미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 80년대 초반에 컬러 TV가 떴잖아요. 아, 그렇네요. 컬러 TV가 엄청난 우리 그 생활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놓게 됐죠. 글쎄요, 칼라 테레비를 통해서 청천연색으로 전두환이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예, 시구를 했어요. 예, 네.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흑백 시대와는 다른 그런 감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 예. 그런 다른 감성 속에서 패션이나 아니면은 디자인이나 이런 네. 게 눈띄게 되면서 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프로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어떤 바람이 불게 됐냐 하면은 소비주의 풍조에 기름에 불을 끼얹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네. 예를 들면은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지금도 만나게 되는 분들 중에는 뭐 내가 과거에 LG 누구의 어떤 뭐 어린이 클럽에 모였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브랜드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예. 생각해보니까 나이키 나이키다. 프로스펙스 이런 거 가지고. 프로스펙스다. 예,
그런 걸 신었다라고 자랑하고 예. 그런 것이 중산층의 상징이 된 것. 예. 뭐 하다못해 조다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조다시하고 리바이스가 막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네.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은 칼라 TV 떴지 교복이 자율화됐죠. 네. 그래서 이 청소년 때서부터 이 브랜드와 어떤 패션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었고요. 네. 그러면서 프로 스포츠가 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되다 보니까 이 프로 구단에서 그러니까 이 스타 선수들의 캐릭터를 살린 상품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었죠. 네. 그게 이제 브랜드화가 되면서 이 브랜드라는 어떤 개념이 각자에게 잡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걸 상상할 수도 없었었죠. 그러셨군요. 예. 아, 드디어 좀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프로스포츠라는 것에 그런 코드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그 독재 정권을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했었으면은 그냥 뭐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먹고 놀고 마시고 놀아라. 소비가 미덕이니 예. 경제 발전 시키려면은 이제 그만 좀 아끼고 예. 소비를 하고 그 프로야구도 좀 보고 프로 축구도 좀 하고 예. 그리고 애들은 저 어린이 클럽 이런 데다 보내갖고 예. 예, 미래 소비 계층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당시 그래서 방황에 있던 청춘들 네. 우리 영화 보러 갈 때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스크린의 특징이 뭘까요? 80년대 영화의 특징. 80년대 영화의 특징. 예. 무슨 부인 시리즈입니다. 전부 다. 아, 뭐 뽕 있었고요. 에마 부인. 에마 부인이 있었었고요. 그렇게 에마 부인이 80년대 초에 예. 각광받았군요. 1대 에마, 2대 에마, 3대 에마 시리즈로 나왔죠. 1대 에마 예. 누굽니까? 1대 에마가 안소영. 이름은 안소영. 안소영. 예, 네. 예. 그러면서 뭐 무릎과 무릎 사이, 어우동, 변강세, 매춘, 티켓 뭐 이런 거. 이대근, 예. 이보희 이런 추억의 그런 생각해보면 배우들. 80년대 영화는 대부분이 다 이런 굉장히 그 선정적인 에로 영화가 주를 이뤘었거든요. 이것이 무가치가 않다는 얘기죠. 역시 스크린. 예. 그러면서 80년대 가장 히트치기 시작하면서 80년대 분위기가 그래도 이 사회적으로는 이 올림픽을 향해서 이 경기장 시설뿐만이 아니라 사회 간접 시설이 막 개설이 되면서 뭔가 좀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던 그런 역동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네. 뭐냐면은 1호선, 지하철 1호선에 이어서 지하철 2호선 뚫리고요. 3호선, 5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올림픽 직전에. 아, 네. 근데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또 예상치 못했던 문화 현상이 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었죠. 그 흥미롭네요.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생긴 문화 현상이 스포츠 신문. 아, 그때 스포츠 신문은 전성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뭐 재수하러 학원 다닐 때, 학원 다닐 때는 차마 좀 그렇게 대학 들어가서 그 전철 타고 다닐 때 예. 스포츠 신문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근데 지하철 타면서 읽었던 스포츠 신문을 우리가 고이 가방에 넣고 갖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것은 버리죠. 다 버리죠. 그것이 뭐냐면 일회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일회용. 그래서 인스턴트. 이런 게 80년대 소비주의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나라의 일간지로는 스포츠 신문이 일간 스포츠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일자가 너무 이게 바짝 늘어져 있어갖고 저는 walgan 스포츠라고 낄낄거렸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스포츠 서울이나 스포츠 조선 심지어 낮은 스포츠 투데이 이런 것들이 모두 그때 창간된 거 아니겠습니까? 스포츠 80년대? 투데이는까지는 좀 늦게. 90년대이고요. 예, 맞아요. 스포츠 서울 86년인가 87년 정도에 창간이 됐죠. 네네네. 그 스포츠 서울에 이어서 스포츠 조선. 스포츠 조선. 그래서 네. 그때까지는 3대지 스포츠지의 3대지가 그리고 휩쓸었죠. 저는 주로 이제 만화 보려고 이렇게 샀습니다만 예. 일간 스포츠에서는 고영하백의 만화 하나 이 정도로 버텼습니다만 스포츠 서울과 조선이 나오면서 만화면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 스포츠 소식도 소식입니다만 그런 오락성을 크게 가미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랬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조적인 분위기는 이 소비와 향락 70년대에 비교해 보면은 먹고 마시고 보고 이런 즐길 거리가 갑자기 너무나 많아진 풍요를 계기에는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정치나 사회 이런 쪽에다 관심 갖지 말고 그건 각하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적당히 이제는 70년대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맸으니까 예. 적당히 쓰면서 내수도 진작시키고 스포츠, 영화 이런 거 즐기면서 그냥 정치 빼놓고는 열심히 사세요. 뭐 이런 느낌. 예.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네. 자고 일어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 당시에 이 서울 시내에 최루탄 가스 냄새가 지워지는 날이 없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얼마나 그랬냐면 우리는 무심결에 이렇게 그렇게 다녔는데 예. 잠실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그런 외국 선수가 실제로 그 경기가 중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수들은 그냥 뛰고 예. 있는데 그냥 매콤하더라도 평소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매콤함인데 상대방 선수들이 쓰러진 거죠. 예. 눈 비비고서 막 예, 난리가 난 겁니다. 예, 그랬죠. 그래서 예. 실제로 외신에서는 너무 정치적인 혼란, 네. 그리고 이 데모가 많기 때문에 이 88 올림픽이 과연 제대로 개최될 수 있을까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 정도로 정치적인 혼란, 독재, 억압, 그러면서도 굉장히 상반되는 이 소비와 향락에 물들어가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이었었죠. 네. 근데 이 소비와 향락이 왜 가능했었었냐, 이런 풍조가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림픽이 있었는데 예. 그거와 소비 향락과 어떤 상관인 거죠? 소비와 향락은 물론 이제 3S라고 하는 스포츠 외에 섹스와 스크린도 네네. 있지만은 스포츠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스포츠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프로 스포츠를 만들고 새로운 문화적인 풍조를 만들어 갔는데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이 88 올림픽을 준비하게 되면서 일종의 이 경제적인 어떤 그 경제 발전의 모멘텀 역할을 충분히 해놨다는 거였었죠. 네. 경제 발전.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전까지 올림픽을 치르게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는 국제 규격에 맞는 경기장들이 거의 다 없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88 올림픽을 위해 가지고 시설물들만 보게 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스포츠 컴플렉스라고 지금 영어로 그 안내가 되는 버스나 지하철 통해서 예. 안내되는 그 종합 경기장들이 잠실벌에 그것을 계기로 예. 88 올림픽 그리고 리허설 격인 86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체육 시설물들만 지은 건 아니었었죠. 그러게요. 선수촌 아파트를 선수촌 짓고. 아파트 짓고.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거는 이 올림픽은 스포츠가 아니죠. 정치 경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두환 정권이 왜 올림픽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 부족한 그 정권의 정통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은 진짜 정치 경제였었습니다. 무엇이 정치 경제였었냐? 일단 보여주고 싶었었죠. 해외에다가. 내가 정권을 잡아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있고 정치가 안정돼 있다는 거를. 그래서 어떤 짓을 했나요? 서울의 도시미관을 다 정리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길거리 노점상들 쫓아내기 시작한 거 88 서울올림픽 준비하겠다고 그 짓거리 했고요. 이 시기에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 중에 상계동 올림픽 있었죠. 그게 뭡니까? 빈민가를 철거하겠다는 거.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기에 눈에 거슬리니까 빈민가 철거를 해라. 그래서 상계동에 있었던 그런 주택들 밀어버리고 아파트촌으로 만들었고 예. 성화 봉송로를 따라서 그렇죠? 예, 다 그런 거 정비하고 심지어는 예, 예. 한강도 쫙쫙 피겠다고 하면서 올림픽 콘크리트로 대로를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콘크리트로 쳐발랐습니다. 예. 강변 예. 양쪽을 지금 하나씩 뜯어내고 있죠. 근데 그 이면에 눈물과 슬픔이 있었지만 네. 경제적인 분위기는 토건족들이 활기를 치기 시작하면서 돈이 돌기 시작한 거였었죠. 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던 집에서 쫓겨가는 분들이 나타나는데 경제적으로는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활기차게 느껴지죠. 그래도 이제 중산층들은 뭐 그때만 해도 예, 노력하면은 대강 먹고 살 수 있었고 그랬죠. 예. 이렇게 굉장히 억압적인 모순적인 시대였었다. 근데 이 88 올림픽을 왜 근대화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네. 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된 쾌거는 모멘텀은 충분했습니다. 예. 사회 문화적으로도 일종의 우리 문을 활짝 열어서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오게 된 것이었었죠. 그래서 이 전두환 일당들이 보여주기 위한 것들을 이 시설물들뿐만이 아니라 네. 사회 의식 문화까지 개조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저도 그 당시의 분위기를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느꼈었죠. 아직도 기억나는데 줄서기 운동,
질서잡겠다고 해서 일부러 날만 되면은 누가 이제 깃발 들고 나와가지고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에서 줄서게 하고 뭐하고 의식기어 이것이 선진조국이라는 것을 표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했었었죠. 근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고 변화하는 모멘텀이 됐다 이 얘기죠. 하다못해 올림픽 전에는 우리 이제 서울 시내 택시가 전부 다 그 옛날에 포니급이 있었죠. 1300cc, 1500cc. 네네네. 근데 이 외국인들 타기에 불편하다라고 해가지고 올림픽 때문에 2000cc로 다 바꾼 겁니다. 중형 택시가 그때 나온 겁니까? 그러면? 그때 나온 겁니다. 올림픽 때문에. 예. 포니 브리사 이런 거였었는데. 옛날에 택시는 제일 그 작은 소형차였었잖아요. 예, 그랬어요. 네. 예. 이런 식으로 비록 이제 그 의도는 독재 정권의 어떤 그 생색내기, 그 외국인 의식에서었지만은 그런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한 그 영향은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었겠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88 서울 올림픽을 두고서 이 근대화의 완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안정된 경제 상황, 적어도 지표상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수화의 길을 걸으면서도 88 올림픽으로 상징되는 그런 걸 가지고 밀어붙여서 결국은 자신의 치적을 그리고 토건족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상대적으로 프로 스포츠들을 태동시키면서 스포츠에도 좀 전기가 있었던 그런 이러저런 모순적인 80년대였다라고 오늘 개괄을 해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88 서울 올림픽 유치 과정. 예. 네. 이걸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이렇게 80년대는 혼돈이었었습니다. 네. 이 억압과 이 억압으로 인한 반작용이죠. 이 민주화를 위한 청춘들의 불싸움도 있었었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이 얘기 말고 잠깐 뭐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예. 토론회,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문화연구소와 체육시민연대가 위시한 그 체육단체 연대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네. 이 스포츠 선수 병역 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를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스포츠 선수도 병역 특례. 예. 이대로 괜찮은가? 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 홍대 가톨릭 청년회관 3층의 바실리오 홀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 등장인물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동아대학교 정유진 교수, 네. 고려대학교의 이 류태호 교수, 예, 그리고 법무법인 대류가주의 박지훈 변호사, 네.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정성택 교수들이 등장을 하시고요. 네. 또 이들을 하나로 묶게 될 또 제가 또 사회를 보게 되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스포츠 선수의 병역 특례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금요일 오후 2시. 예. 그리고 홍대 앞 홍대 그 가톨릭 청년회관. 그 홍대 입구역 2번 출구에서 나오면 되고요. 예, 맞죠. 거기 3층 바실리오 홀. 예.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된 부분을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